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힘든 부분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또 학부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대학원 그 전공 분야와 연계해서 좀 이렇게 도움이 될까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문은 이뭐 교수님들이 이제 어떤 해안을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 일단 먼저 우리 대학원생들한테 기회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 질문은 양인 학생한테 먼저 좀 여쭤볼까요? 네, 대학원 네. 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움들, 또 학부에서 수업 듣거나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하면 나중에 대학원에도 좀 플러스가 많이 될 것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었는데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경제학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나 현상들이 꼭 이렇게 뭐 시장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오히려 정부나 어떤 제도에 의해서 판가름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그 학부 시절부터 왜 경제학의 그런 기본 가정이나 어떤 법칙들이 현실에서는 그대로 발현되지 않는가. 거기에는 분명 어떤 공적인 힘이 있다. 정부의 힘이라든지 아니면 시민사회의 힘이라든지 아니면 이익단체의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어떤 사회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다.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을 계속 품다가 이제 사실 행정학과 이제 석사 과정에 진학하게 됐고요. 어,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두 번째 대학원 질문하신, 생활하면서 어려운 점들 뭐 이런 것들. 아, 제일 어려운 점은 사실 지속적으로 어떤 창의적인 글을 써야 된다는 어떤 그런 압박감? 뭐 이런 강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가장 힘들기도 하면서 또, 좀 괜찮은 글이 나왔을 때는 또 굉장히 보람된, 네, 네, 음, 기분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고통의 과정을 끝내고 나중에 아웃풋이 나왔을 때 상당한 성취감, 뭐 보람 이런 걸 느낀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게 동시네요, 그죠? 대학원의 어떤 그 기쁨과 그 어려움 이게 같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실화 대학원생은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가장 힘들었을 때가 약간 첫 번째 논문을 내고서 리젝을 받았을 때였던 것 같아요. 이게 뭐 다들 연구자분들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게 대학원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것 중에 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요인은 정량적으로 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가 알 수 없다는 점이거든요. 학부생 때는 저희가 이제 뭐 시험을 친 결과를 받기 전까지라도 뭐 시험도 치고 약간 교과서를 보고 교수님이 수업해 주신 내용을 내가 어느 정도 숙지를 했고 내가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겠다 이런 점들이 바로 느껴지잖아요. 특히 또 서울대생들은 긴 뭐 초중고 과정이라든지 학부 과정이라든지 전부 학점 관리를 하면서 아, 이만큼 내가 인풋을 넣으면 이만큼 내가 아웃풋이 나오겠다. 내가 그리고 그 중에서 정도 이상으로 잘 하고 있구나. 이런 경험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던 상태였는데 대학원에 가게 되면은 첫 번째 논문이 이제 퍼블리시가 되기 전까지는 내가 진짜로 하고 있는 연구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고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 건지를 전혀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리젝을 받았을 때 저는 아, 되게 그동안 했었던 게 약간 이 정도로 좀 가치가 없는 일인가? 약간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내가 되게 좀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였을까? 약간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은 알지만 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그런 점 때문에 아주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음, 주변 친구들도 이게 논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결과가 가시화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내가 과연 끝까지 이 마라톤을 다 끝마칠 수 있을까? 그때까지 이게 좋은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재현성 있게 나와줄까? 그리고 내가 이거를 결과를 세상에 공개하기 전에 다른 경쟁 연구실에서 이걸 먼저 채가지는 음. 않을까? 약간 이런 불안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제 생각에는 가장 좀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학부생 때에 대학원 생활을 위해서 좀 준비할 수 있는 게 없겠는가?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학부생 때 이제 통계에 대한 기초 수업들을 좀 차근차근 들으면서 이공계 학생의 경우에요. 통계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통계 결과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기본적인 기술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학부 4, 5년 동안 좀 길게 바라보고 갈고 닦아야 하는 능력이 있다면 그거는 글쓰기 실력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논문을 쓰고 어떤 남들 앞에서 발표를 한다는 것이 사실적으로는 논리적으로 제가 가진 물건을 파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점 때문에 필요도가 있고 우리는 이걸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했는데 이 과정이 논리적이지 이거를 글로만 써서도 남들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능력이 약간 연구자의 초반에는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첫 연구가 마무리되기까지 좀 시간이 오래 걸렸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좀 자잘한 팁을 하나 더 주자면 중앙 동아리나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다른 학부의 친구들을 좀 많이 사귀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실험을 하다 보면 실험실에서 루틴하게 계속 해오던 실험 말고 아무도 주변에서 시도해보지 않은 새로운 실험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다른 논문들을 보고 참고를 하더라도 굉장히 세세한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노하우로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배경 지식이 있거나 실험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자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쓰기 역량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 동아리 활동 등 그 다양한 분야의 어떤 스펙트럼을 좀 넓혀놨으면 좋겠다. 이건 뭐 학문 분야도 될 수 있고 또는 그와 수반된 인간 네트워크도 이제 인적 네트워크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대학원생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연구 스트레스입니다. 혹시 이 연구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 이거는 제가 한번 교수님들께 어떤 비법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박태현 교수님께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비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 그냥 다가오는 스트레스고, 저도 일평생을 그런 스트레스에서 살아왔고 살고 있고, 교수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세 가지 스트레스가 제일 크다는 스트레스인데, 다행히 저는 행복하게도 이 서울대학교라는 굉장히 좋은 학교에 있어서 세 가지 스트레스 중에 한 가지 스트레스는 접고 사는데, 그 한 가지 스트레스는 이제 학생들 오는 스트레스. 서울대 이외 학교에서는 좋은 학생들 뽑는 걸 굉장히 스트레스풀하게 교수님들이 일단 대학원생이 있어야지 뭐가 진행이 되는데, 근데 참 여기 계신 모든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은 굉장히 복을 받아서 저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훌륭한 학생들이 제 발로 기어 들어오는 그런 행운이 있어서 한 가지 스트레스는 없고, 두 가지 스트레스는 뭐냐면은 이 프로포저를 써서 연구비를 받아야지 되는 스트레스, 그리고 그 연구비를 잘 사용해 갖고 좋은 퍼블리케이션을 만들어야 되는 스트레스. 이 두 가지는 서로 이 수레바퀴에 같이 돌아가고 있어서 퍼블리케이션이 나와야지 그다음 프로포절이 또 억셉트가 되고, 프로포절이 억셉트가 돼야지 또 좋은 논문을 생산해서, 아까 그 지식 생산한다는 게 이제 결국은 새로운 페이퍼를 내는 게 지식 생산하는 과정과 결과물이 되겠는데, 이게 교수한테는 뭐 교수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적어도 한 가지 스트레스는 없죠. 연구비 따오는 건 교수님들 몫이라고 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교수님들은 굉장히 아까워하는 연구비를 학생들은 풍성풍성 쓰고 있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은 학생들은 연구비 스트레스는 모르고 교수들이 얼마나 고생해서 저걸 따왔는지는 모르고, 저렇게 막 비싼 시약도 막 버리고 이런가 보다라는 거지만, 이제 학생들이 온전히 받는 스트레스는 이제 퍼블리케이션 스트레스인데, 그거는 아까 그 김수라 학생이 얘기했듯이 교수도 리젝트 먹으면 똑같이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늘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 병가지 상사라고, 이게 이게 리젝트를 먹을 수뿐이 없는 그런 게 일반사라는 생각을 하면은 조금은 이저 마음의 위로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며칠 갑니다. 그 상처의 아픈 마음이. 근데 이제 그걸 많이 겪어봄으로써 이게 가라앉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분들, 이제 저 노벨상 받은 분들도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많은 리젝트를 먹고,
얼마 전에 그 밥 랭어라는 MIT에 굉장히 H 인덱스가 200도 넘으신 이런 분들, 뭐 모더나 창업자이기도 한 그런 분들의 이제 강연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분이 교수가 돼갖고 프로포저를 쓴 게 9번을 내리 리젝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자기가 해준 거에 대해서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인정을 받아갖고 굉장히 좋은 연구자가 됐는데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위안을 받고 이런 게 일상사구나라는 거를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수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인드 컨트롤하는 그런 것들을 익혀나가야 되는 게 온전히 모든 자기 자신의 몫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인 것 같습니다. 그걸 나름대로 좀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혹시 김재범 교수님 개인적인 비법이 좀 있으십니까? 비법은 뭐 박태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별다른 건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종종 저도 이제 뭐 말씀하신 그대로 교수님이나 학생들이나 다 같이 스트레스를 이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저희 대학원생들 특히 저희 실험실 친구들하고 종종 밖에 나가서 이런저런 맥주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쓱 보면 이 친구가 좀 뭔가 좀 안 좋을 때 쓱 가가지고 한잔 할래? 이래가지고 나가서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 특히 이제 조금 전에 얘기가 오고 가는 것처럼 이공계 물론 이제 전체 학문 전체에서 이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자기의 이 학문적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가 연구 논문인데요. 그런 연구 논문들이 잘 안 됐을 때 보통 자주 나가서 얘기를 하소연도 좀 듣고, 또 그 과정에서 한 가지는 비슷한 논문인데 외국에서 또는 경쟁그룹에서 나왔을 때 거 봐라, 어찌 보면 우리 생각이 틀리지 않았지 않았느냐, 생각의 전환을 좀 유도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위로의 말도 있지만 그 안에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궁극은 같은 연구에서 같은 결과에 도출했다는 것은 지식의 방향에서는 또 새로운 어떤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데서는 틀리지 않았음으로 크게 위안을 삼을 수 있다라고 좀 크게 생각하자라는 얘기를 좀 하고요. 아까 김슬아 학생이 이제 첫 논문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받은 기억이 있다는데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종종 이제 저희 대학원생들 이제 석사 한 2학년쯤 되거나 박사과정 1년차가 되면 학회를 많이 가라고 권하거든요. 가서 나랑 비슷한 연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동료 연구자들 국내 외국 학회를 가서 보면 내 연구의 위치가 이 정도 되는구나. 그리고 또 논문 리뷰를 하다 보면 이런 반면교사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이건 이렇게 디펜스를 해야 되고 내가 내 논문을 쓸 때 이런 건 좀 주의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트레이닝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의 그 눈높이와 함께 내가 나름 조금은 자신감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사실 어저께도 저는 리젝트 먹었습니다. 일은 아닌데요. 근데 이제 아침에도 이 연구했던 친구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다시 그 저널에 다시 리버터를 쓸까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통해서 또 심화돼서 저희 연구가 좀 더 탄탄해진다는 걸 저뿐만 아니라 저희 그 일을 했던 친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꼭 비생산적이고 이게 거부받았다는, 리젝트라는 게 영어 표현으로는 거절이지만 어찌 보면 조금 더 이렇게 탄탄하게 달릴 수 있는 기회로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내가 어느 스탠스인 좌표에 어디쯤 있는지, 이게 나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좀 살펴보고, 또 그러려면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동료 학자들, 동료 친구들들, 대학원생도 마찬가지고요, 포스닥도 마찬가지고 교수도 마찬가지겠죠. 좀 겸손하게 살펴보기도 하고, 궁극은 내가 이 학계에 어떻게 컨트리뷰션 할지를 작게 천천히 연습하는 과정이어서 꼭 성공적으로 모든 것이 시행되는 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지금 김재범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리젝트 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리젝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교수님들도 페이퍼를 10개를 내면 그중에 일반적으로 좋은 저널들이 억셉턴스 레이시 아마
아마 10% 안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일반적으로 10개 중에 9개 정도가 다 리젝트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인문사학에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달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리젝을 받았을 때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걸 좀 풀어가는지 혹시 임도빈 선생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저도 수없이 지금 리젝트를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거고 이제 일상사과 되었는데 이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공계하고 이게 좀 인문사회가 틀린 것 같은데요. 인문사회계는 약간의 그 주관성이 많이 개입이 되거든요. 이 연구 토픽이 얼마나 중요하냐도 그 사람들이 우리 학파라고 그러죠. 학파에 따라 다르고 또 방법론이나 이런 거에 관해도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들었는데 완벽한 논문이라는 건 없다. 뭐 어떤 논문을 갖고 와봐라. 내가 지적하려면 문제 다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완벽한 논문이 아니라서 떨어졌다 생각하지 말고 단지 심사위원들이 우리하고 생각을 같지 않기 때문에 떨어진 거다. 그렇다면은 무슨 뜻이냐면요. 또 그 코멘트를 받아보면은 또 굉장히 쓸만한 코멘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일단 기분 나쁘니까 처박아 놓습니다. 저는 처박아 놓고 이제 잊어버릴 때가 돼요. 한 달? 뭐 이렇게 되면 잊어버려요. 그러면은 하고 코멘트 들은 거 생각해서 조금 이게 좀 임프루브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딴전을 또 내면 돼요. 뭐 그러니까 그거는 실패가 아니고 잠시 좀 숨 쉬어 가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아까 이제 김수라 학생은 이제 논문 퍼블리시에 관해서 생각한 것 같은데 제가 학부생들 걱정은 아마도 대학원에 들어오면은 거기에 또 코스속 듣고 뭐 발표하고 학점 받는 것도 사실 고민일 거예요. 모르게 이제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학생들이 지금 처한 게 두 가지 문제거든요. 하나는 불확실성이고 하나는 완전성입니다. uncertainty하고 perfectionism 이 두 가지인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2년, 6년에 어떻게 될지 이 논문을 해서 리젝트 당할지 안 할지 이건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자기가 완벽하게 해가지고 퍼펙트하게 해가지고 uncertainty를 줄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별개의 문제 같아요. 저는. 왜냐면은 아무리 내가 퍼펙트 하더라도 미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실패를 통해서 내가 성숙하는 거고 또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거고 그게 인생의 일부다. 저는 그것을 깨닫는 자체가 이미 학문하는 어떤 태도 내지 자세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스트레스 받아야 돼요. 이게 너무 힘든 과정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그래서 교수님들이 좀 빨리 읽으시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셔가지고 10번 제출하면 보통 9번 정도 리젝이니까. 박흥식 교수님 혹시 좀 말씀을 더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그 리젝은 많이 안 당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한국에서 이제 인문학을 하다 보면 연구 언어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인문학하고 이공계통하고 사실 그 부분은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국제학계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국내학계에서 좀 연구를 집중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 후자의 경우라서 리젝은 많이 당하지 않지만 그러나 연구 스트레스는 당연히 있죠. 근데 전 연구 스트레스를 아까 교수가 좀 자유로운 직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연구하는 주제를 스스로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사실 연구비를 잘 신청 안 하는데 연구비 신청하는 게 갖고 있는 여러 허위성 같은 것이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연구비 필요 없이 그냥 나는 좀 자유롭게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무거운 주제와 가벼운 주제를 항상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제가 흑사병 연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하는 거는 최근에 하는 건 체스 같은 거예요. 체스 같은 것이 유럽 중세 사회의 사회 변화와 체스 게임 규칙의 변화가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그런 것이 최근에 예컨대 발표한 논문이라든지 주사위 놀이. 근데 그런 놀이를 하다 보니까 오징어 게임도 요즘 뭐 이렇게 관심 많이 끄는데 제가 수업에서 그래서 최근에 제가 주사위 놀이하고 체스 놀이에 대해서 쓴 논문이 있는데 그걸 학생들에게 읽혔더니 굉장히 재밌어 하더라고요.
중세 사회를 중세 사회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재구성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연구 스트레스를 좀 푸는데, 제가 받는 제일 큰 스트레스는 학생이 안 오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입니다, 사실은. 그 인문대에는 16개 학과가 있는데요. 그중에 한 3개 학과 빼고는 지금 모두 다 학생이 안 와서 굉장한 위기가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문제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수 되기 정말 좋은 그 기회예요. 인문학을 지금 하시면. 아, 왜냐하면 교수 자리에 비해서요, 지금 그 공부를 하는 학생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가 그러냐, 저한테 오시면 제가 친절하게 가장 유망한 교수 되기 유능.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오늘 그 토론은 학생들 입장에서 대학원이라는 이런 것을 바라봤다면, 교수 입장에서 대학원을 바라볼 땐 또 다른 전망들이 생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컨대 이제 저희 같은 서양사 분야에는 그러면 학생들이 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대부분 미국사를 많이 하려고 해요. 아니면 근현대, 혹은 영어로만 할 수 있는 그 연구 영역. 그런데 그 제가 항상 학부생들에게 외국어를 한두 개 더 학부생 때 그 공부를 하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고, 설령 미국사를 선택하더라도 미국사의 주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깊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더군다나 이제 고중세사는 지금 완전히 그 전공하는 학생이 없는 게 서울대만 그런 게 아니고, 서울대가 물론 가장 많은 학생을 배출하지만 다른 대학도 모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고중세사는 그 지금 학문 후속 세대가 그 거의 단절될 위기에 있다. 예. 역으로 그런 주제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지금 사실상 하면 굉장히 그 좋은 기회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영역마다 굉장히 큰 부침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좀 새로운 영역, 낯선 영역에 도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 중고등학생 때 갖고 있는 지식 혹은 역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전공을 선택하려고 해요. 그래서 낯선 거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들 학생들이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낯선 것에 도전하는 경험을 학부 때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갖는 것이 부분적이고 학문의 다른 아주 깊은 영역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마 자연대도 혹은 공대도 마찬가지, 좀 표현은 다르지만 그런 영역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대학원 선택하기 전에 사실 학문의 영역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택하기 전에 저는 교수님을 찾아뵙고 자기의 관심사와 뭐 그런 것과 더불어 교수님의 견해를 듣고 자신의 관심사를 좀 조정해가는 그런 그 과정도 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우리가 아까 그 대학원 좀 안내해주는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금방 또 응용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좋은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연구한다는 건 교수님들한테는 참으로 큰 기쁨인데, 우리는 이제 그런 학생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대학원 진학에 좀 고민이 있는 학생들은 너무 주저하지 말고 선배뿐만 아니라 교수님들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좀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환경보건학과 이제 박사과정으로 있는 최수은이고요. 저는 이제 우연히 메일을 통해서 이 행사를 알게 됐는데, 저는 이제 뭐 질문은 아니고 이제 제가 박사과정으로서 이제 느낀 이제 학부생들이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조금 있어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짧게. 네. 아까 전에 질문이 이제 2가지가 있었는데, 주로 스트레스 받는 거, 대학원 와서, 그리고 학부생이 대학원에 들어올 때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물론 제 경험에서 너무 이거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포인트는, 저는 사실 딱 석사 들어왔을 때 뭐 논문을 퍼블리시 한다 이런 부담감보다는, 사실 이제 저도 이공계 쪽이라서 아마 그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실험도 해야 되고 논문도 봐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과제도 있고 수업도 있고, 그 와중에 저희 연구실에 이제 또 행정 업무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대학원에서 제가 학부 때 있다가 딱 대학원 딱 왔을 때 가장 제일 큰 스트레스는 사실 뭐 논문 내야 한다, 뭐 이걸 잘해야 한다라는 것보다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해야 할 건 많다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친구들은 아마 시간 관리 같은 거 잘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게으른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시간도 많은데 항상 시간 없어서 못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딱 대학원 오면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근데 저같이 학고제비 애들은 학생회장도 하고 동아리도 하면서 연구, 수업, 과제 뭐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진짜 많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시간 관리하는 거를 학부 때부터 조금 이제 연습을 많이 해오는 게 좋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대학원을 오기 전에 좀 준비해야 할 게 전 개인적으로 논문을 하나를 이렇게 딱 이겼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이제 학부 때 졸업 요건이 1급 자격증 2개 따는 거였기 때문에 논문을 따로 적지 않고 자격증을 따고 들어온 케이스라서 대학원 들어왔을 때 논문이란 걸 사실 처음으로 접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연구실은 사실 되게 대학원생 어플라이도 많이 하고 인턴도 한 학기 거의 7명, 8명 올 정도로 저는 이제 인턴들도 많이 오는데 학부생들이 되게 많은데 학부생들 중에서 오히려 정말 좀 당황스럽지만 논문을 아예 접하지 않는 케이스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논문에 이제 뭐 논문을 엄청 많이 읽고 오라 이런 것보다는 딱 논문 하나를 골라서 이제 논문의 구조, 뭐 summary, 그다음에 이제 introduction, 그다음에 abstraction 아니면 result, discussion, method 이렇게 해서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로 논문에서 쓰는 단어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탭스나 아니면 뭐 토플에서 쓰는 단어와 다르게 그 전공에서 쓰는 단어가 있는데 그 논문 하나를 이렇게 지극히 거의 10번을 읽다 보면 그 구조가 보이고 그 논리가 보이고 거기서 많이 들을 수 있는 메서드가 보이고 단어가 보이고 좀 이렇게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논문을 뭐 이렇게 보고 막 엄청 파악하고 내가 이렇게 further 스터디를 해야지라는 생각까지 미치지 못하더라도 논문을 적어도 이제 감동하고 이제 논문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정도가 딱 배워오면 아무래도 석사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저는 이제 우리 학부 때는 전공 서적을 많이 봤다면 사실 대학원 오면 전공 서적 볼 시간 진짜 없어요. 방대하기 때문에. 근데 논문을 통해 이 논문 하나를 통해서 사실 배우는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논문을 많이 접할 텐데 그래서 저는 논문을 조금 하나를 딱 지급해서 한 10번, 100번을 보더라도 하나를 보면서 이제 논문을 익히는 그 연습을 해오는 게 아마 나중에 학부 딱 대학원 들어왔을 때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아까 계속 연결되어 있는 주제인데 연구가 중요하고 연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근데 학부에서 대학원 가려고 생각을 조금 해본 학생들은 그 연구의 집적물인 논문, 좋은 논문을 한두 편 정도는 뽑아서 좀 잘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게 왜냐하면 논문 속에는 체제도 들어가 있고 또 이 논문에서 쓰는 랭귀지가 조금 일반적인 랭귀지와 다르죠. 또 교과서의 랭귀지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 하는 좋은 팁을 해준 것 같습니다. 학부 학생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